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타트파이 심층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늦었죠? 오늘 조금 늦었는데, 네, 일단 오늘 좀 이상한 것들이 좀 있어요. 검찰의 움직임도 좀 이상하고, 국힘당의 움직임도 이상하고, 쟤네들이 절에서 권선동이를 앞장세워서 왜 권선동이가 이 상태에 또 나오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오늘 의문이 좀 많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시스타파의 심층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대비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자 심층 분석을 준비했습니다. 와주신 분들 고맙고요.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여러분들 알다시피 탄핵 표결이 1시간 앞당겨졌어요. 그래서 4시입니다. 4시. 여기저기서 들리는 이유는 내일 또 탄핵 반대 집회가 있을 거니까 그런 일단은 요즘 해가 오후 5시면 지잖아요. 그래서 국회 일정을 좀 안전상 이유로 저것들이 또 탄핵 반대 집회랑 또 소요 사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1시간을 좀 당겼다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윤석열 부정평가는 뭐 85%, 이거는 거의 100%라고 봐도 됩니다, 여러분들. 나머지 15%는 나라가 전쟁이 나거나 뭐 해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대한민국의 국민 15%는 투표 안 하거나 아예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90%는 전 국민이 윤석열은 아니라고 외쳐요. 제가 우리나라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보수들 정신 차려라. 왜 정신 차리라는 말을 하냐면 윤석열은 보수가 아니에요. 윤석열은 보수 파괴자입니다. 당신들이 속고 있는 거야. 보수는 이러지 않아. 그쵸? 당신들이 속고 있는 거야. 윤석열은 보수가 아니니까 이런 짓거리를 하는 겁니다. 정말 보수면 자기네들이 국민들이 반대하면 물러날 줄도 알아요. 윤석열은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단지 검찰 독재에 익숙한 혼자만의 망상에 빠진 전제 군주를 꿈꿨던 과대 망상의 표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걱정하셨던 조국 대표의 의원직 박탈 오늘 승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승계가 이루어져서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9표가 필요했는데 8표로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의 최대 관심사는 탄핵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됩니다. 이번엔 돼요.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앞당기는 이유가 여러분들 만약에 민주당이 불안하거나 그러면 지금 단체 집단 행동을 하거나 어떤 성명이 나와요. 지금 윤석열과 친윤 세력들이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했던 권선동이 표결 불참을 하지 않는 이유와 탄핵 이후 노름윤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갈 길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오늘만큼은 이따가 제가 올려드릴게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 카톡이나 모든 SNS 푸샤를 이걸로 좀 바꿔주세요. 전부 이걸로 좀 바꿔주세요. 제가 파일을 올렸거든요. 저희 단톡방에 윤석열 탄핵이라는 이걸로 민주당에서 만든 건데 이 푸샤를 전부 여러분들이 카톡이나 텔레그램 또는 뭐죠 또 여러분들이 쓰시는 걸로 좀 다 바꾸세요. 이 전국민 운동을 좀 펼쳐야 될 것 같아요. 이거가 윤석열 언제까지 하시면 되냐면 윤석열 헌재에서 탄핵이 확정될 때까지 윤석열 탄핵이 확정될 때까지 푸샤를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우리 아군이 적군이 좀 알아볼 수 있게끔 제가 시타타파 뉴스 단톡방 여러분들 이따가 좀 알려드릴게. 거기 들어오시면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운동이라도 여러분들이 하시면
제가 시사타파 뉴스 단톡방 여러분들 아직 가입 안 하신 분들이 많은데 거기 들어오시면 거기 있습니다. 화면 캡처하면 화질이 떨어져요. 내일은 무조건 제가 여러분들 소심하게 완전 또라이들 아닌 사람들한테만 확인해도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한 표가 문제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지금 한 표가 지금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공개적으로 찬성하겠다는 사람이 7명이 나왔으니까. 제가 따로 취재를 또 해봤더니 제가 한 10명 정도 전화를 했는데 이 사람은 꼴통은 아닌 것 같아요. 완전한. 물론 꼴통이죠. 내가 전화했더니 3명은 자기는 당연히 탄핵시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러나 공개적으로는 발표하지 않는다. 내가 조사한 것만 15명이에요. 내가 조사한 것만 15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지금 걱정은 이번에는 진짜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이런 분들 왜 그러면 그러다가 뭐 나중에 피해 보는 거 아니에요 라고 했더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간단해요. 이번에 막는다고 되겠어? 이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내일 제가 예상했잖아요. 211에서 215 사이는 나올 거다. 충분히. 왜 그러냐면 그냥 국힘당은 사실 말은 안 하지만 초상집인데 진작에 이거를 특검을 받고 헤쳐나갔으면 이제 와서 이제 탓을 하는 거예요. 진작에 특검 받고 최혜병 특검 받고 뭐 했으면 정상적으로 했으면 될 거를 진짜 썩은 살을 도려내지 않고 계속 겉에만 소독하다가 이렇게 된 거라고 얘기하더라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도 이번에 막는다고 되겠냐 이거죠. 더 성남 민심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친윤계에서도 뭐라고 생각하냐면 대세는 이미 넘어갔다. 그래갖고 나중에 여러분들 저놈들이 노리는 플랜 B 근데 실패할 것이다. 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여러분들 지금 계엄령이 끝났나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내란이 끝났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내란 안 끝났죠. 아직도 내란은 ING예요. 왜 그러냐? 내란 수괴가 아직도 인사권을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있어요. 그렇죠? 내일 여러분들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윤석열 탄핵당할 것은 국회에서 탄핵 가결될 것은 어떤 기정사실화하고 윤석열 탄핵과 동시에 바로 체포 들어가야 돼요. 바로 우리는 경찰청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죠? 윤석열 탄핵과 동시에 윤석열 체포하라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체포하라고 바로 딴 거 없어요. 내일 윤석열 탄핵 국가수사본부 앞에 가갖고 윤석열 체포하라고 빨리 그래서 윤석열의 모든 권한을 중지시켜야 돼요. 진짜 이거 국가수사본부 앞까지 행진을 하든지 우리 시민들이 여러분들 지금 살 떨려요. 지금 아마 우리는 왜 이렇게 어설퍼 얘네들 무슨 작전이 아니야 첫날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저도 그렇고 그게 작전이 어설펐던 게 아니라 윤석열이나 어떤 그 이진우 수방사나 곽종근 이런 계엄사령관,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 이 인간들 여인영 이런 인간들은 그 다음에 정보사령관 이런 새끼들은 진짜 악랄하게 이번에 계엄을 준비했었어요. 근데 시대가 바뀌어서 그게 실행이 안 됐을 뿐입니다. 그쵸? 얘네들은 준비는 치밀하게 했는데 현장에 있었던 지휘관들과 현장에 있었던 병사들이 이거 위법 아니냐라고 하면서 저항했던 거예요. 나름 너무너무 잔인하게 준비를 했고 나라를 진짜로 자기 손아귀에서 모든 반대 세력을 축출하고 죽이려고 했던 위험한 사건이었습니다. 응?
아마 여러분들 내일 탄핵 가결되고 윤석열 체포되면요, 더 많은 것들이 흘러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이나 저는요, 윤석열이 체포돼 갖고 직무가 정지될 때까지, 윤석열이 체포될 때까지 내란은 진행 중이에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 제가 오늘 검찰을 계속 지켜보고 있거든요. 요즘 검찰을 여러분들 믿을 수 있어요? 저는 사실 내란 공동범은 검찰입니다. 나라를 이 지경 만든 것은 검찰이 10분, 100분, 1000분 책임이 가장 큰 조직이에요. 이거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셔도 이번 내란 음모, 내란 폭동의 주범들이 누굽니까? 윤석열, 김용현, 그 다음에 이진우, 여인영, 검찰이 다 체포합니다. 큰일 났어요. 내일 윤석열 탄핵을 앞두고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을 영장 청구를 했고, 이진우 수방사령관을 체포했습니다. 한마디로 내란 폭동의 주범들은 검찰이 잡고 있어요. 그쵸? 생각해보세요. 김용현이 검찰이 잡고 있죠. 여인영이 검찰이 잡고 있죠. 지금 이진우 검찰이 잡고 있죠. 유일하게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국방부 조사단이 잡고 있는 거는 거의 쪼무레기, 경찰청장 조지호, 그 다음에 김봉식 서울청장, 이 둘밖에 없어요. 결국은 내일 윤석열 탄핵 이후에 검찰은 바로 윤석열 체포영장을 쳐갖고 얘네들을 모을 거예요. 그러면 검찰은, 제 생각에, 왜 검찰 특수본은 왜 이 주요 지휘관들, 왜 얘네들만 빨리 체포를 하냐? 결국은 내란 사건, 여러분들 알다시피 김용현이 체포하죠. 이진우 체포하죠. 여인영이 체포하죠. 유일하게 곽종근 특전사령관만 체포를 못합니다. 그 이유는 곽종근은 민주당이 보호하고 있어요. 그쵸? 민주당이 보호하고 있어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얘네들을 체포해야만 입을 맞출 수 있는 겁니다. 얘네들이 검찰 안에서 지금 유치장에서 서울구치소나 이쪽으로 이관돼 갖고 전부 각 방에 있겠지만 변호인들이 입을 맞추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진우와 나중에 윤석열과 김용현이와 여인영이가 같이 만날 수는 없지만 변호인들은 자유롭잖아요. 이진우의 심리상태, 여인영의 심리상태, 김용현의 심리상태, 거기에 윤석열의 입장, 이런 것들은 지네 변호인, 지네들끼리 말을 서로 전해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경찰은 유일하게 조지호, 이런 애들은 어떻게 보면 이진우, 여인영, 이런 김용현, 계엄사령관이었던 그런 사람들까지 하면 전부 하바리에 속하는 거예요. 지금 국수본이 제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공수처가 바보 같아서 그런 거예요. 체포는 공수처가 해야죠. 그쵸? 영장 청구도 공수처가 할 수 있죠. 지금 검찰이 영장 청구를, 체포 영장 청구를 그러니까 국가수사본부에서는, 여러분들이 그거 차이만 좀 알려드릴게요. 경찰이 영장을 칠 때는 신청이라 그래요. 그렇죠?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는 신청이라 그러고, 검찰은 영장 청구라 그래요. 신청과 청구의 차이는, 경찰은 검찰을 통해서 법원에다가 영장 청구를 하는 거예요. 검찰은 지네가 바로 영장 청구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법원에다가 영장 청구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에서 만약에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을 구속영장을 치겠다라고 하면 얘네들은 내주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동훈 같은 공수처장은 영장 청구를 할 수 있잖아요. 바로
그리고 내란 사범들은 사실 긴급 체포하면 됩니다. 응? 안 하잖아요. 눈치 보느라고. 응? 지금 하여튼 검찰이 주요 여인영, 이진우, 김용현, 이제는 윤석열까지 검찰이 체포하면, 그래서 빨리 상설특검이 뜨고 내일 바로 윤석열 탄핵, 그 다음에 상설특검, 국정조사, 빨리빨리 국정조사가 가장 먼저 이루어지고 시간상, 그 다음에 상설특검이 바로 이런 체포된 애들을 지금 이 순간에도 증거가 인멸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걸 여러분들에게 꼭 알려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제가 계속 얘기했던 거 있죠. 응? 한 명이 빠졌다. 정보사령관을 빨리 긴급 체포해야 됩니다. 이 정보사령관. 정보사령관은 누가 봐도, 사람들이 어제도 얘기했죠. 착각하고 있는 게 선관위만 간 게 아니에요. 정보사가 앞장서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던 겁니다. 응? 정보사가 앞장서서 이 사건의 모든 거는 국정원과 정보사예요. 진짜 국정원 정보사가 모든 데이터, 거기에 방첩사까지 해갖고, 현대전은 정보전이에요. 정보랑 계획을 다 짠 게 정보사예요. 정보사는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던 겁니다. 얘네들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드론 불났다고 태우고 있고, 정보사가 왜 지금 중요할 게 있냐? 여러분들 알다시피 정보사령부가 HID를 관리했던 놈들이에요. 정보사랑 기무사는 다릅니다. 전 기무사는 지금의 방첩부대고, 제가 정보사령관을 빨리 체포하라는 게 뭐냐? HID를 관리하는 게 바로 정보사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계엄 때 한동훈, 오늘 여러분들 김어준 총수가 국회에 나와갖고 증언하는데 아마 충격받으신 분들 많죠. 깜짝, 설마 제가 며칠 전에 그날 농담같이 12.3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농담같이 얘기한 게 있어요. 뭐였냐면, 여러분들 707이나 HDI나 이런 부대들은요, 원래 전쟁 남은 북한군 옷 입고 간다. 그런 말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제가 군대 생활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들려드리면서, 여러분들 저도요 북한 총 쏠 줄 안다. 기억나시죠?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저도 북한 AK 소총 쏴봤다. 왜 그러면 공수부대는 전쟁 나면 바로 북한으로 떨어져서 임무가 그거다. 그래서 나는 설마 이것까지 얘네들이 생각하는지 몰랐어요. 근데 진짜로 얘네들이 그거를 실행하려고 했던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와, 이 새끼들 이것까지 설마 했는데. 잠깐만요. 참.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김어준 총수 충격적이었죠. 그냥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줄게요. 계엄 때 한동훈 사살하려 했던 정보가 있는데, 조국, 양정철, 김어준이 대표돼서 그러면 체포하자마자 어떤 차가 호송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차를 습격을 한답니다. 구출하는 신은용을 하고 도주를 한답니다. 도주를 하면, 아니 저 새끼들을 누가 구하러 왔었지? 라고 아마 떠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근처에다가 북한군 옷을 매립해 놓는 거예요. 그럼 그 장소를 나중에 습격 장소에 북한군 소행이다라고 떠들 거 아닙니까? 그럼 막 정찰 부대가 나가갖고 정찰하다 보니까 북한군 옷이 발견됐다? 라고 하면 쟤네들이 아군으로 위장을 해서 종북 좌파인 조국, 양정철, 김어준을 구출하려고 했다가 실패했다, 이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조국, 양정철, 김어준
종북 좌파가 잡혀가니까 북한군들이 도와주려고 했다가 실패하고 도주를 했는데 걔네들 도주를 수색하다 보니까 북한군 옷이 발견됐다. 그래서 북한 소행이다라고 발표를 한다. 그러면서 이런 북한군들이 지금 서울에서 활개를 치고 있다. 그러다가 갑자기 미군이 몇 명 죽는 거지. 그 얘기가 그겁니다. 그래서 미군들이 어디 뭐 공항이나 이런 어떤 미군 부대 근처에서 미군들을 몇 명을 사살한 다음에 그럼 미국이 발끈하면 북한에 폭격을 유도한다. 이 시리즈예요. 그렇죠? 이 시리즈입니다. 지금. 그러면서 제보 출처에 대해서는 국내의 대사관에 있는 우방국, 국내의 대사관에 있는 우방국 누구예요? 국내의 대사관에 있는 우방국 누굽니까? 미국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슬프지만 이 얘기해 줄게요. 전 세계의 모든 정보는 다 미국에게 있어요. 이거는 그냥 김어준 총수가 입으로만 미국이라고 안 했지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왜 천조국이냐? 미국은요, 김정은 차량이 어디로 이동하는 것까지 인공위성에서 다 내다보고 있어요. 응? 김정은 차량이 어디서 출발해갖고 어디로 이동하는 것까지 인공위성뿐만 아니라 다 내다보고 있어요. 전 세계 모든 정보는 미국이 다 잡고 있어요. 그래서 천조국이에요. 응? 그러면 여기서 미국은 왜 이 사건을 민주당에게 왜 미국이 빡쳤나? 이거 여러분들 아셔야 되죠.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받은 건데 정보인데 이 정보의 모든 걸 누가 쥐고 있습니까? 정보의 모든 것은 CIA가 쥐고 있죠. 미국 CIA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CIA가 미국인들만으로 이루어졌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평범한 사람인데 미국의 CIA 소속이 많아요. 몰랐죠? 여러분들이 CIA 하면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다니면서 정보를 캔다고 여러분들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 평범하게 생긴 사람들이 미국 소속의 CIA예요. 그래서 전 세계의 모든 정보를 사우디는 사우디인이 미국의 CIA로 있는 거고 우리나라 안에 여러분들이 동네 주민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평범한 직장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CIA인 거예요. 모든 정보를 그 사람들이 다 수집을 하죠. 더 소름 돋는 거 얘기 하나 해줄까요? 대한민국 국정원 안에 CIA가 있어요. 근데 그 CIA가 누군지 몰라요. 그 사람과 CIA와 대통령만 아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정원의 모든 정보를 미국의 CIA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국정원 안에도 CIA가 있어요. 응? 그건 당연한 겁니다. 응? 그래서 미국의 모든 전 세계의 정보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CIA가 윤석열이가 계엄을 준비한다는 걸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죠. 응? 용산 청와대를 도청하고 용산을 도청하고 하는 인간들인데 지금 윤석열이가 국방부 장관 만나고 계엄사령관이 갑자기 절로 다 알고 있어요. 응? 미국 CIA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좀 이상한 짓거리를 한다. 이거 진작에 알았어요. 그래서 미국 CIA가 미국 대사관을 통해서 여러 번 이상한 생각하지 말아라.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계엄 그런 거 준비하지 말아라. 여러 번 경고를 했대요. 응? 여러 번 경고를 했더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알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안 하는 척했어요. 여러분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언제 바뀌었나 보세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언제 바뀌었나 보세요. 이 외교부 장관 보세요. 미국은 당연히 알죠.
올 초부터 그러니까 작년 11월부터 준비했었다는 소리가 있었어요. 작년 11월부터 준비하고 특히 이번 왜 그러냐면 작년 11월에 총선 대비 올해 1월에 이제 조태열이가 이제 새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미국 작년 11월부터 여러 번 누차 경고를 하고 지켜봤는데 윤석열 정부가 말을 안 들었대요. 이거 얘기해도 될까?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 정보를 누구한테 줬냐? 김민석 의원한테 줬답니다. 그래서 김민석 의원이 아무리 김민석 의원이 정보가 많아도 윤석열이 계엄령 선포하려고 그런 날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미국 CIA랑 미국에서 정보기관에서 계속 윤석열 정부에게 너네 어떤 짓 하지 마라. 니네 계엄령 하지 마라. 라고 했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이 정보를 김민석 의원에게 제보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김민석 의원이 김민석이 왜 오버하지 할 정도인데 김민석은 굉장히 확고하게 지금 모든 것을 확신하면서 계속 계엄령 준비하지 말아라고 했잖아요. 그쵸? 우리가 아니 저건 좀 오버 아니야 할 정도로 김민석은 뭔가 믿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그쵸? 김민석은 뭔가 믿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김민석 의원이 미국이 김민석 의원에게 제보를 하고 김민석 의원이 그때 이 군부대의 동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야? 국정원 출신 박선원 의원과 얘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박선원 의원이 방송에 나와서 뭐라 그래요? 이거 모든 거 다 김민석 의원님이 처음에 경고를 하고 시작했다. 그 얘기 기억나요? 박선원 의원님이 김민석 의원님이 여기에서 제일 먼저 이거를 꺼내서 나한테 알려줬고 내가 김민석 의원님한테 필요한 정보를 줬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김민석한테 왜 주냐면 김민석은 정치를 오래 하고 미국의 인맥이 있습니다. 김민석 의원의 뭐 정치적 배경을 보면 서울대를 나왔지만 석사를 미국에서 법대를 나와요. 그러면서 미국 미국의 인맥들이 꽤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김민석 의원은 서울대 사회학관가를 나오고 하버드대 법학관가 뭔가를 미국에서 법대인가를 공부를 해요. 뭐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김민석 의원에게 제보를 하고 그래서 계엄이 여러분들 원래 9월인가 8월에 실시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민석 의원이랑 민주당이 난리치니까 그걸 멈췄던 겁니다. 언제 그러면 계엄을 하려고 그랬냐? 1차 한동훈 당선되자마자 전당대회 있었잖아. 그러니까 국힘당이 그럼 답이 뭡니까? 내가 무슨 답정남이냐? 국힘당 전당대회 때 한동훈이가 당선되자마자 이제 윤석열이가 뚜껑이 열려갖고 계엄령 선포해갖고 하려고 그랬는데 민주당이 그걸 사전에 인지를 하고 계속 경고를 해서 계엄이 미뤄졌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국이 계속 여러분들 이게 의문이 많이 풀리죠. 미국이 누차 니들 계엄하면 안 돼. 왜 그러냐면 미 대선 기간이었잖아. 이것들이 원래 11월에 계엄령을 또 원래는 실시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계속 미 대선 때문에 못했대요. 11월에 계엄령을 하려고 그랬는데 미국 대선이 때문에 계엄령을 내란을 못하고 미 대선 끝나자마자 12월을 D-Day로 잡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D-Day를 12월로 잡았는데 미국이 이제 딱 바이든 정부가 이제 계속 미국의 CIA가 관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윤석열의 움직임이 이상하다 계속 알고 있었고 그래서 미국이 계속 전화를 해갖고 윤석열에게도 전화하고 조태열 여러분들 계엄 당일날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미국 전화 안 받았다는 거 기사 본 적 있죠?
그 전날부터 미국이 계속 조태열 외교부 장관한테 전화했는데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쌩까고 전화 안 받았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응? 계속 계엄이 한번 미뤄진 다음에 계속 계엄하지 말아라고 미국이 경고하는데 윤석열이가 그러니까 12월 1일 2일 날 뭔가 이상해갖고 미국이 계속 윤석열에게 직접 전화를 했대요. 그랬더니 윤석열이가 전화기 끊고 기습으로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합니다. 기습적으로. 지금 제가 취재한 내용 중에 이게 맞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구가 맞춰지죠. 제가 그래서 오늘 이거를 좀 분석을 했어요. 미국은 계속 윤석열에게 연락을 하고 그러는데 윤석열이 전화 끊고 아예 쌩 까버리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뭐가 있냐? 왜 그럼 결정적으로 계엄이 실패했냐? 합참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계엄사령관을 박한수를 썼지만 아무리 계엄이라도 전군의 지휘권은 계엄의 합참에 있었는데 합참은 한미연합사와 움직입니다. 그렇죠? 합참 옆에 한미연합사가 있기 때문에 합참에서 지휘가 내려간 거예요. 미군이 절대. 지금 그래갖고 이번 내람 수계에 윤석열은 있지만 합참이 포함이 안 돼 있잖아요. 그쵸? 이해가 가십니까? 합참이 절대 움직이지 않았고 미국이 그 합참과 연락을 하니까 미국의 엄청난 압박. 그래서 국회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계엄 해제가 됐잖아요. 언제 합참이 제대로 역할을 했냐면 계엄 때는 합참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미친놈이니까. 미국이 말려도 전화 끊고 계엄령 선포했는데 미국 이제 뭐 합참이 움직일 수가 없잖아. 언제 합참이 큰일을 했냐면 국회에서 계엄이 해제된 다음에 윤석열이 2차 내란을 하기 위해서 합참에 왔을 때 그때 합참이 모든 군권을 넘겨라 라고 했던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국회에서 탄핵 계엄 해제안이 선포되고 윤석열이 합참에 와서 결심회를 하고 그럴 때 이미 합참은 계엄사령관 박원순으로부터 통수권을 윤석열에게 있지만 군권을 이양받았는데 윤석열이가 딴짓을 하려고 해도 합참이 움직이지 않을 거라 알고 있었죠. 미국이 그 다음부터 압박을 가해서. 그래서 윤석열은 그래서 계엄 해제를 일찍이 선포를 안 했는데 그 합참에서 눈치를 봤죠. 그랬더니 미국이 난리가 났죠. 한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모든 정보, 미국이 여러분들 정보가 이겁니다. 오늘 김어준 총수의 발언이 나가자 오늘 잠깐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 브래드 셔먼이 발언이에요. 연방 하원 의원인데 이 사람의 발언을 좀 여러분들 이거 잠깐 읽어보세요. 아, 목 아파. 글쎄요, 이건 분명히 조사해 볼 일입니다. 이런 시도가 실제로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미군은 DMZ에 수만 명의 병력을 배치하고 있고 이 병력은 싸우다가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 도발이 없을 때 위장 작전으로 발발한 전쟁으로 인해 병력이 죽는 것은 미국은 원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혐의가 부분적으로 사실인지 거짓인지 완전한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조사해야 합니다. 미국 역시 미국만의 정보 수집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미국은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대한민국 국군이 남한 내 한 장소를 공격해서 사건이 발생했다 해도 미국은 북한의 공격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너무 자존심 상하지만 너무 웃기지 않아요? 니네가 아무리 어느 장소에서
북한의 소행이라고 해도 우리는 다 알고 있었어. 니들은 우리 손바닥 안에 있었어. 그런 말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공격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 이를 공개하여 북한이 당시 그러한 공격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한국과 미국 국민들에게 분명히 알렸을 겁니다. 만약에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공작을 했더라도 미국이 즉각 이거는 북한의 소행이 아니다라고 알렸을 겁니다. 그렇다고 북한이 나쁜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 대한민국의 어느 장소가 북한에 의해 공격당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면 미국은 진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야, 자존심다. 이거 이해가세요? 니네가 아무리 조작하려고 해도 미국은 진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이를 공개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냐? 미국은 니네가 무슨 짓을 하려고 그랬는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뭘 준비했냐면요. 요즘 그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 이분이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 이 브랜드 셔먼 이 교수가 연방 하원 의원이 김어준 총수는 오늘 발표했잖아요. 미리 얘기를 다 합니다. 이 브랜드 셔먼 하원 의원이 어제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에 나와갖고 이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미국은 이미 다 알고 있었다라는 내용을 그리고 윤석열을 가만두지 않으려고 했던 것들이 다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걸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들어보셔요. 이거 한번 들어보셔요. 력에 대한 모욕이다. 이렇게 규탄하는 연설을 한 의원이 있습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최고참인 브래드 셔먼 의원. 평소 지한파로 알려져 있고요. 한반도 평화법안을 발의하는 등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 애써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며칠 전에 미 하원 본회의장 연설에서요. 한국의 비상계엄 선포를 비판하는 연설을 하셨죠. 왜 어떤 내용으로 하신 겁니까? Well, the main point I made is that when President Yoon wants to say he's doing this, 윤 대통령이 한국의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자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말했지만 저는 틀렸다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한국 국가 안보에는 두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단합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과의 관계입니다. 미국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는 데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미국이 1950년대 한국전쟁에 참전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일입니다.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훼손할 땐 미국과 한국 간의 관계 역시 훼손하고 있는 겁니다. 계엄령은 한국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국가 안보를 위한 미국과의 관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It was certainly not helpful internally to your country, and it wasn't helpful for the national security relationship. 자, 그런데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했고요. 한국 국회가. 그다음에 비상계엄 사태가 6시간 30분 만에 종결됐습니다. 한국에서 벌어진 이 과정 어떻게 보십니까? Very rarely are such major problems resolved or mostly 이런 중대한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일은 매우 드뭅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헌신, 또 국회 본회의장에서 계엄령 선포를 철회하며 보여준 용기는 훌륭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보여주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헌신도 보기 좋았습니다. 계엄 사태 이후 전국에서 수많은 시민이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요구했지만 한국 국회 탄핵 표결은 여당 국회의원들의 그 집단 퇴장으로 정족수 채우지 못해서 폐기됐습니다. 이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I'm part of the American government and 미국 정부의 일원으로서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탄핵 표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의견을 내기 어렵습니다. 이 탄핵 절차가 개정될 수 있다는 점은 알고 있고
대통령이 한국 헌법의 계엄령 조항을 남용하는 걸 보는 것은 당연히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세세하게 지켜볼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평화, 민주주의, 헌법이 승리했다는 것이죠. But the key thing is that peace, democracy, and the Constitution prevail. 미 국무부가요. 한국의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을 지켜본 뒤에 적절한 민주주의 절차 작동을 촉구했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Just consistent with what I said to your 앞서 earlier 질문하신 내용과 일관되게 말씀드리자면 미국 국민과 미국 정부는 헌법, 법치주의, 민주주의를 따르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민주 시민들은 실제 비상사태에 근거하지 않은 계엄령 선포를 거부합니다. that isn't based in a true emergency. 윤석열 대통령이요. 비상계엄을 선포할 당시에 동맹국인 미국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만약 미국에 알렸다면 미국 정부는 어떤 입장을 보였을까요? No, would have been the response of the U.S. government. 절대 안 된다가 미국 정부의 반응이었을 겁니다. 미국은 분명히 정교한 정보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한국에 상당한 병력도 배치하고 있습니다. 계엄령을 선포할 국가안보상의 필요성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위해 여러분들 소름 끼치잖아요.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었대잖아. 금방 얘기 나왔지. 우리는 no 그러면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하잖아.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었대잖아.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은 미국의 계엄 여부를 미리 알렸을 경우 미국이 부정적인 반응을 내놓았을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 때문에 미국에 알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최근에 한국 국회에서 밝혀진 내용인데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 밤에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 대사가 전화했지만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 장관은 상황이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잘못된 정세 판단과 상황 판단으로 해서 미국을 미슬리드하고 싶지 않았다고 설명했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I would hope that a very close ally of the United States and that their foreign minister 미국에 가까운 동맹국으로서 한국 외교부 장관이 전화를 받았다면 좋았을 것입니다. 비록 상황이 불안정하거나 장관이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말이죠. 저는 제 아내에게 전화가 오면 바로 받습니다. 저에겐 아내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외교 상대는 미국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요. 이번 비상계엄 선포 일주일 전에 남북 간 국지전 유도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북한 원점을 타격하라고 지시했지만 합참의장이 이를 거부했다는 건데요. 한국군 당국의 이런 움직임 어떻게 보십니까? This clearly deserves to be investigated. I don't know if there was. 글쎄요, 이건 분명히 조사해 볼 일입니다. 이런 시도가 실제로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미군은 DMZ에 수만 명의 병력을 배치하고 있고 이 병력은 싸우다가 희생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도발이 없을 때 위장작전으로 발발한 전쟁으로 인해 병력이 죽는 것을 미국은 원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혐의가 부분적으로 사실인지 거짓인지 완전한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조사해야 합니다. 미국 역시 미국만의 정보 수집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대한민국 국군이 남한 내 한 장소를 공격해서 사건이 발생했다 해도 미국은 북한의 공격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을 겁니다. 또 이를 공개하여 북한이 당시 그러한 공격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한국과 미국 국민들에게 분명히 알렸을 겁니다. 그렇다고 북한이 나쁜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 대한민국의 어느 장소가 북한에 의해 공격당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면 미국은 진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이를 공개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If there was an attempt to make it look like this origin point location in South Korea was attacked by North Korea, the United States would have known the truth and hopefully would have publicized it. 자, 한국 국민들은 지금 제2의 계엄이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우려와 공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만약 이런 일이 벌어지면 미국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Well, he has declared that he will not
윤 대통령이 다시 계엄령을 선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으니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근거가 없습니다. DMZ 상황은 벌써 몇 달, 몇 년 동안 불필요한 수준까지 긴장 상태입니다. 북한 정부는 여러 잘못된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가 분쟁을 유발하는 조치를 취하면 미국은 바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전 세계에 알릴 것입니다. 김정은이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것과 대한민국이 스스로를 공격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의원님께서는 미 연방의회에서요, 한반도 평화법안을 통해 한국전 종전과 평화조약, 북미 간의 외교관계 수립 등 북미 화해와 교류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계신데요. 현재 공화당 4명, 민주당 49명 등 많은 연방의원들이 지지 서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법안의 핵심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법안이 향후 트럼프 행정부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네, 여러분들 여러 가지 썰들이 있는데 아까 어느 분이 얘기했는데 윤석열이가 결심 거기 합참해 갖고 제2 계엄령을 하려니까 군대가 움직이지 않아요. 좀 아까 어떤 분이 뭐 미국에게 의지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맞는 말씀이죠. 대한민국 자주 독립국가인데, 그러나 이럴 때 미국이 이제 한국 민주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예전 같은 시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윤석열이가 고개를 푹 숙이면서 끝났다라고 생각한 게 미국이 이미 전 부대의 움직임을 못하게 막았다라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자칫하면 만약에 국회에서 유혈 사태가 일어나면 그 당시에 평택 미 군 기지가 출동대기를 하고 있었다는 소리가 있었어요. 평택 미군 기지랑 성남 주한 미군이 출동대기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들 탱크나 이런 것들이 움직이지 못한 게 이 중화기 이 장갑차 탱크나 이런 것들이 움직이려면 미국이 다 보고 있어서 못 움직였고, 왜 그러냐면 진짜 여러분들 미군 주한미 사령관이 지휘를 하게 되면요, 우리나라 군대는 대통령 말 듣지 않습니다. 이해 가세요? 만약에 미국이 웬만하면 개입을 내정 간섭이라서 안 하지만 이런 중요한 민주주의를 파기할 때 주한 미군이 나서면요, 우리나라 군대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엄령이나 이런 전시에 준하는 내란 사건이 발생할 때는 주한 미군이 군사 통제권이 있어서 전군 움직이지 말아라고 하면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 윤석열이가 2차 계엄을 해도 합참이 이제 바로 육군, 여러분들 합참은 누구의 지시를 받았겠어요? 주한미 사령관에게 합참의장이 작전권을 통제받아갖고 바로 계엄사령관의 군 지휘권을 바로 박탈을 해버리고 그 자리에서 해버렸잖아요. 하여튼 요런 제가 얼마 전에 김민석 의원님 여러분들 인터뷰했던 거 기억나시죠? 김민석 의원님 인터뷰할 때 사실 그 사전에 우리가 좀 얘기를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좀 정리를 해드리면 미국이 계속 윤석열 정부에게 계엄하지 말아라 했는데 쌩까고 계속 계엄을 준비하니까 미국에서 김민석 의원에게 제보를 했고, 김민석 의원이 박선원 의원과 군대의 움직임이나 각 부대의 그런 것들을 박선원 의원과 상의를 했고, 계속 8월부터 김민석 의원이 니들 계엄 선포하지 마라라고 경고를 했고, 미뤘다가 미 대선이 지난 다음에 바로 실행에 옮기자 그렇게 된 것이다. 개총수도 정보력 갑이네요. 나야 뭐 주소 듣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저기 있어요. 왜 여기서 이상한 게 있죠. 한동훈을 사살하라. 그렇죠? 한동훈을 사살하라. 그냥 싫어서. 무슨 소리가 나오냐면, 왜 그토록 한동훈을 사살하려고 그랬냐.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한동훈과 윤석열과 김건희는요, 여러분들 우리가 늘 평소에 얘기했던 공범입니다. 공범.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한동훈이랑 어떤 범죄를 저질렀어요. 한동훈만 죽으면 평생 나의 범죄가 없어지잖아. 그쵸? 한동훈만 죽으면 내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어떤 검찰을 어떻게 움직였고 그런 모든 범죄가 유일한 나의 모든 치부를 알고 있는 게 한동훈이잖아. 그래서 한동훈 사살 명령이 떨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조국 사건부터 해갖고 검찰 반란, 거기에 대선 이후에 야당 탄압, 법무부 장관이 돼서 모든 거를 한동훈이와 윤석열, 김건희가, 제가 그러고 여러분들 대선 끝나자마자 제가 딱 이런 얘기를 합니다. 김건희는 대통령을 지금 하고 있지만 진짜 지금이야 윤석열을 이용해서 지가 대통령 노름을 하고 있지만 김건희는 지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는 꿈을 꾸고 있는 년이다. 그렇죠? 응? 여기에 또 한동훈, 양정철 엮는 새끼들은 뭐냐? 아유, 정신 나간 것도 진짜. 응? 응? 여기에 또 들어와갖고 기어 들어와갖고 한동훈, 양정철 또 수박 그 얘기하려고. 제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응? 한동훈이를 왜 죽이려고 합니까? 자기의 범죄를 우리가 영화에서 많이 보잖아요. 나랑 어떤 진짜 친한 사람이, 나랑 의리를 같이 하는 사람이 범죄를 저질러 갖고 성공을 했어. 근데 뒤에서 그 사람을 쏘잖아요. 돈 지 혼자 다 먹으려고. 응? 그래갖고 지금 조국, 양정철이 끊긴 거, 양정철이나 김어준이 끊긴 것은 브레인들이잖아요. 우리 지금이야 수박 소리 듣지만 민주 진영의 브레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죽이려고 하면, 왜 그러냐면 누가 봐도 조국, 양정철, 김어준은 좌파들이잖아요. 좌파들. 그러니까 북한이 죽이려고 하는 것 같이 신용을 낸 거죠. 그렇죠? 아니지, 양정철은 이번 총선에는 끼어들지 않았잖아. 양정철은 21대 총선까지 끼어들었었죠. 제가 오늘 좀 이렇게 정리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약간 그냥 죽이려고 했구나 이런 거보다 언제부터 준비를 했고 미국이 막았고 어떻게 김민석 의원이 계속 계엄령을 떠들면서 경고를 했고 그 정보가 미국에서 들어왔고 윤석열과 미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악화가 됐었고 그 다음에 김어준 이쪽으로 다 정보가 넘어갔던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김어준 제보가 결국은 미 하원 의원의 발언과 거의 비슷하지 않아요? 그렇죠? 김어준 오늘 국회 과방위에서의 발언과 미 하원이 발언이 거의 비슷했잖아요. 일단 그런 일들이 비하인드에 있었다. 네, 여러분들이 이게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 윤석열이가 진짜 잔인한 게 모든 자기의 정적들을 다 죽이려고 했어요. 윤석열은 100% 헌재에 가면 탄핵당합니다. 왜 그러냐? 이번에 윤석열이가 그 체포 명단에 포함된 게 김동연 판사도 있었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이죠. 그래서 법원이 이례적으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거는 사법부도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법부도 이례적으로 이거는 내란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요거는 여러분들에게 따로 제가 취재한 거를 조금 말씀드리면 지금 여러분들이 모르는, 저도 잘 모르는 우리나라에 생각보다 특수부대가 많아요. 특수부대가 많은데 이번 계엄은 방첩사, 과거 기무사와 정보사가 주도한 거예요. 정보사와 기무사 그리고 일부 국정원 요원들이 주도를 하고 얘네들이 브레인이고 나머지 뭐 계엄사령관, 특전사령관, 뭐
방첩사령관 뭐 얘네들은 그냥 필드에서 몸을 띈 거예요. 결국은 브레인들은 정보사령관 빨리 때려잡고 그 다음에 국정원장 뭐 이런 사람 얘네들이 다 움직인 거예요. 결국은 왜 그러냐면 HID까지 그리고 계엄 당시에 지금 드러나지 않는 부대가 뭐냐면 방첩부대입니다. 방첩부대가 지금 걸린 게 30명밖에 안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방첩부대가 여러 군데가 움직였다라는 소리들이 있어요. 여러 군데 방첩부대가 움직였고 김건희가 계속 전화를 돌린다는 게 과거 방첩부대 출신들에게 계속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아직 권력을 갖고 있다. 누구 암살을 지시한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계속. 그래서 여기저기 그다음에 얘네들 플랜 B가 윤석열이가 여러분들 얼마 전에 대국민 담화 29분짜리 했죠. 거기에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 이런 오비들 있죠. 지금 김건희가 여기저기 전화 돌리는 게 내란을 획책하는 겁니다. 정광훈과 이런 보수들을 내란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과거 특수부대 요원들이나 얘네들이 투입되는 겁니다. 이제 좀 이해가 가세요? 정광훈이나 이런 태극기 부대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곳에 곳곳에 HID, 과거 HID, 그 다음에 기무사 출신들 이런 사람들을 곳곳에 심어갖고 여기저기서 진보와 보수가 싸우는 것 같이 마찰을 벌리고 거기 때 유혈 사태를 일으키기 위해서 왜냐면 민간인들끼리 싸워봐야 유혈 사태가 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민간인들끼리 싸워봐야 유혈 사태 같은 게 일어나지 않잖아. 근데 여기에 여러 가지 그래서 오비들에게 이걸 어떻게까지나 썰이에요. 썰이고 계엄 당시에 투입된 부대는 더 있습니다. 특검에서 밝힐 거예요. 응? 그리고 지금 나오는 소리가 방첩사 사이버 요원들이 중앙선관위에 들여다 닥쳤을 때 명령을 거부하고 편의점에 갔었다 이런 얘기들이 여러분들 방송에서 들었죠. 왜 이 사람들이 명령을 거부하고 편의점에 갔었냐면 그 전에도 불법적인 명령이 있었대요. 불법적인 과거에 방첩사가 아니라 기무사 시절에 사립대 일반인을 감찰하고 이메일을 해킹하라 그래갖고 시키는 대로 했다가 경찰한테 적발돼갖고 문재인 정부에서 그 담당자가 책임을 진 적이 있대요. 그래서 방첩대 안에서도 불법적인 명령은 지키지 말아라는 게 팽배해 있었대요. 이거 불법이라고 판단하면 하지 말아라 라고 그게 인지를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방첩대들이 그걸 딱 갔는데 야 선관위를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서버를 왜 들고 가? 문재인 정부 때 걸렸었대요. 그때 기무사가 그 당시에 기무사가 어떤 민간인 사찰에 이메일을 해킹하려다가 경찰에 고발돼갖고 그런 일이 있어갖고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2번 할게요. 이거 중요한 거. 제가 여러분들 지금 누가 봐도요. 여러분들이 권난동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권난동이라도 갑자기 5선의 권난동이가 이 어려운데 원내대표가 되겠다 그러고 나왔어요. 얘네들 여러분들이 봐도 천하에 아무리 난동을 부린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친윤이 탄핵을 막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봐도 못 막는 건 알죠. 지금 친윤이 봐도 이미 대세는 넘어갔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석을 해보니까 진짜로 친윤이 똘똘 뭉쳐갖고 이번 탄핵을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권선동이 여러분들 내일도 표결 불참을 선언하겠죠.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권선동이 내일 탄핵을 막으려 그러면 표결 불참을 선언을 해갖고 최대한 지난번 같이 막으려고 하는데 이미 대세는 기울었다라고 생각하니까 권한동이가 표결 불참을 선언하지 않고 사실상 당론은 반대이지만 탄핵을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탄핵을 받아들였으니까 가서 우리 당론은 반대입니다. 왜 그러냐면 윤석열 탄핵 가냐 부냐는 이거는 비밀 투표예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찍는 줄 모릅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 왜 권난동이가 표결 불참까지 밀어붙이지 않냐면 표결 불참을 외쳤지만 만약에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들어가고 투표를 해서 탄핵이 가결되면 권난동 책임이에요. 그렇죠? 잘 생각해 보시면 권선동이 표결 가지 말아라 라고 당론을 정했는데 의원들이 가갖고 통과시켜버리면 권난동의 어떤 당권 장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회의감이 있는 겁니다. 근데 권난동은 분명히 나는 탄핵은 반대했습니다라고 외치고 알아서 투표하십시오 했는데 한동훈 의원님은 탄핵을 찬성을 했어요. 대통령이 탄핵되는 순간 한동훈을 제거하기 위해서 표결 불참을 선언하지 않는 겁니다. 그쵸? 자유투표로 맡겨놓고 당론은 부결이다. 근데 탄핵안이 가결됐다. 그러면 책임을 한동훈에게 떠넘기고 당 지도부 총사퇴하라. 그래서 지금 국힘당에서 현재 5대4잖아요. 그래서 장동혁 의원이 사퇴를 하면 한동훈은 끝납니다. 그래서 비대위로 전환을 해서 결국은 권선동이가 임시 비대위원장을 하고 비대위를 꾸려갖고 얘네들이 뭘 하려고 그러냐. 바로 정광훈과 태극기 부대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보세요. 내일까지는 우리 민주 진보 시민들이 광장을 꽉 채우죠. 무서운 거예요. 음모가 있어요. 내일까지는 우리 민주 진보 진영이 윤석열 탄핵하라고 외치지만 내일 탄핵 가결 이후부터는 보수의 시간이에요. 보수의 시간이야. 예전 박근혜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에 태극기 부대가 광장에 모였듯이 지금 윤석열이가 이번 대국민 담화는 내란죄는 없다. 같이 끝까지 싸우자. 라고 하면서 정광훈을 중심으로 모든 보수가 나와라. 그 중심에 바로 지금 윤상현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배신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프레임을 잡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실패합니다. 이거는 100% 실패해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 보세요. 왜 한동훈을 날려야지 정광훈과 친윤이 손을 잡을 수 있냐면 한동훈은 정광훈과 손절했잖아요. 그렇죠? 한동훈 체제가 계속 유지되면 국힘당이 정광훈과 대한민국의 이 수구 세력들의 집회를 지원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손절을 하게 되니까. 응? 그러니까 한동훈을 내치고 얘네들이 그럼 왜 이런 통하지도 않을 전략을 왜 쓰냐? TK 지역만큼은 사수한다는 겁니다. 얘네들의 심사는 TK 지역은 가장 무서워하는 게 배신자 프레임이기 때문에 그래도 저 사람은 의리 있다 그래서 얘네들은 TK라도 사수해야만 다음 지방선거 다음 총선에서는 친윤이 그쪽에서 득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TK도 돌아섰다라고 하는 거는 윤석열에 대해서 돌아섰죠. 그렇잖아. 우리가 냉정해야 돼. TK가 돌아섰다는 거는 윤석열에게 돌아섰다는 것이지 TK가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더 싫어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 TK에서는 민주당을 더 싫어하지 아직도 국힘당에 누가 나가도 국힘당이 당선되는 분위기예요. 응?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윤석열의 대국민 담화는 태극기 부대 정광훈에게 헬프를 친 것이고 내일 탄핵 이후에는 결국
보수들은 탄핵, 불법 탄핵 이렇게 하면서 내란 없다 이렇게 하면서 광화문 광장뿐만 아니라 얘네들이 계속 점점점 세를 넓힐 때 권난동이가 왜 나타났냐? 이때 권난동이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개헌입니다. 개헌. 그 개헌이 뭐냐? 민주당이 민주당이 받을 일도 없지만 얘네들이 노리는 게 바로 4년 중임제 개헌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권난동이가 임기 단축 개헌을 꺼내는 겁니다. 타이밍이 늦었어요. 근데 개헌을 하려면 민주당이 찬성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윤석열이 진짜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 그러면요, 김건희 특검이 자꾸 오고 그랬으면 두세 달 전만 해도 얘네는 계엄령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권력을 1년 빨리 종식시키고 4년 중임제 개헌을 받는다 그랬으면 이렇게까지 윤석열이 망가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응? 그렇잖아요. 만약에 두세 달 전에 윤석열이가 저는 1년 제 임기를 줄이고 4년 중임제 개헌으로 지금 다시 했다고 했으면 오히려 우리 민주 진영에서 반기는, 오히려 얘네들은 오판을 한 거예요. 얘네들이 어디서 틀어졌냐? 바로 김동연 판사의 이재명 당대표의 바로 위증교사가 무효가 나면서 다 얼그러진 겁니다. 이재명 당대표의 2심이 유죄가 나왔다 그러면 저것들은 어떻게든지 개헌을 던질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재명을 제거하고, 왜 그러냐면 1년 임기 단축을 해도 윤석열의 임기가 2026년 5월까지거든요. 이 5월 전에는 2심 재판이 나오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보시면 권선동이 직접적으로 나선 것은 탄핵 이후에 국힘당 친윤이 자기네 기득권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나선 겁니다. 만약에 친윤이 안 나섰다 그러면 TK도 넘어가죠. 그래서 한동훈을 제거하고, 그래서 지금 장동혁이가 사퇴를 하냐 안 하냐, 내일 윤석열 탄핵 이후에 장동혁이가 사퇴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한동훈의 운명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한동훈이가 사퇴하면 국힘당 한동훈 지도부는 붕괴가 되고 비대위 체제로 자유동적으로 전환이 되면 자동으로 비대위원장이, 임시 비대위원장이 권난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권난동이가 내일 대세는 막을 수 없고 이미 공개적으로 찬성표를 던지겠다라는 사람이 7명이고 말 안 하는 내심 찬성을 하는 사람들도 친윤에서도 있다는 걸 알고, 왜 이게 언제까지 매주 올라온다는 탄핵 아닌데 언제까지 막을 수 없다라는 판단을 내려서 윤석열은 헌재에서 싸워보겠다라고 하면서, 헌재에서 싸우기 위해서는 헌재를 압박할 수 있는 태극기 부대가 필요했기 때문에 어제 29분 12.12 담화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이해가 가시, 스토리가 좀 맞춰지죠. 이미 윤석열은 그게 말은 담화라고 하지만 나는 죄진 게 없다, 내란 아니다, 정상적인 통치행위다, 그래서 나는 헌재에서 싸워볼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치지 말고, 극우가 가장 좋아하는, 정광훈 부대가 가장 좋아하는 선관위 부정선거를 그래서 꺼낸 겁니다. 그쵸? 선관위 부정선거 얘기를 왜 느닷없이 꺼내나? 정광훈과 부정선거를 믿고 있는 극우들 중에서도 오리지널 수구 극우 세력들, 얘네들이 활동하는 애들이니까 니들을 광장에 나와서 나는 니들이 하고 싶었던 그 부정선거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한 거다. 그러니까 나를 잘못이 없다. 그래서 니들은 나를 지켜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광장에서는 태극기 부대, 정광훈을 비롯한 태극기 부대들이 계속 외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정광훈이를 내란 동조, 공조 세력으로 긴급 체포해버리면 돼요.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정상적인 통치행위였다라고 얘기하는 놈들도 내란 공범이 되는 거거든요. 정광훈이가 내란 아니었다라고 얘기하고 탄핵 이런 거 외치면
바로 체포하면 됩니다. 고성국 이런 놈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헌정사상에 우리가 87항쟁이 있었죠. 87항쟁. 절반의 성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절반의 성공이라고 얘기하는 건 두 가지 측면이었어요.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좀 역사나 근현대사에 도움이 되는 얘기를 제가 아는 만큼만 말씀드릴게요. 87 민주화 항쟁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것은 대통령 직선제죠. 두 번째, 개헌이었습니다. 지금의 우리가 쓰는 헌법이 87 헌법을 기본으로 해서 지금 헌법 체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노태우에게 정권을 내주면서 우리가 절반의 성공이라고 했었어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선거를 쳤죠. 그러면서 양김 분열이라는 시대적 아픔을 겪고 그 이후에 진보에게 꼬리표같이 따라다녔던 게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프레임이 그때부터 나왔던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양김은 분열되면서 어부지리로 노태우가 38점 몇인가 얻어갖고 대통령 당선이 됩니다. 그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과 김영삼 대통령이 지지율을 합치면 55%가 넘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소리가 꼬리표까지 같이 따라다녔어요. 그때 87항쟁 때 우리가 교훈이 뭐냐면 헌법 개정을 잘못했어요. 지금 우리가 쓰는 헌법.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그때 우리가 개헌 헌법을 바꿀 때 참여했던 사람들이 철저히 민주 진보 인사들을 중심으로 실질적으로 전두환 정권은 끝났고 이미 사실 국민들에게 항복 선언을 하는 것 같이 6.29 선언을 노태우가 했잖아요. 그 당시에 민정당의 대표였던 총재였던 노태우가 했습니다. 그때 헌법 개정을 했을 때 참여했던 사람들은 희한하게 그때 참여했던 인간들이 뭐 지금의 안 된다고 봐요. 김종인 뭐 여러 가지. 아니 우리가 피를 흘리면서 민주화 운동을 해서 대통령에게 직선제를 얻어내고 헌법 개정까지 얻어냈는데 그 헌법 개정에 수구 세력들이 참여했던 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곳곳에 말도 안 되는 것든 요소들이 있어요. 저는요 대통령 우리가 이제 윤석열이 탄핵되고 이제 전면적으로 대선이 치러지면 이재명 당대표가 개헌을 해야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돼서 헌법도 4년 중임제 본인부터 적용되게. 저는 이재명 당대표에게 나중에 원하는 게 뭐냐, 대통령 1년 차 때 개헌을 던져서 뭐 내가 4년 하고 국민들에게 선택받지 못하면 4년만 하고 내려가는 거고 잘하면 8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힘당이 반대를 못합니다. 지금 헌법에 여러 가지 손댈 게 너무너무 많잖아요. 지금 같은 대통령 거부권도 그렇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요번에 우리가 여러분들 윤석열 정부에서 보면서 법이 굉장히 미진하다. 특검법도 윤석열이가 거부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상설특검도 윤석열이가 3일 이내에 임명해야 되는데 임명하지 않으면 그 어떤 조항도 없고, 국회법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국회법도 거짓말을 해도 처벌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래서 제가 보면 이재명 당대표 그거는 뭐 너무 앞서 나가는 얘기고, 가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서초항쟁에서도 검찰개혁을 외치고 공수처를 설치했지만 미안해 어떤 그 공수처의 활약에 정말 미치지 못하는, 특히 제가 개헌을 통해서 바꿔야 된다고 가장 강조하는 게 공수처나 이런 감사원이 행정기관에 대통령 직속기구로 있는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감사원도 국회 소속으로 바꾸고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법이라는 건 시대에 맞게 바꿔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갖고 저는 가장 우리가 여러 가지 개헌 문제도 있고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 윤석열 탄핵과 가장 중요한 것은요, 국힘당 해산을 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언제까지 저 새끼들과 민주당 대 국민의힘이라는 이 양강 구도의 선거 구도를 언제까지 끌고 갈 거예요? 언제까지 이런 반민주 세력들과 반민족 세력들과 반역 세력들과 언제까지 51대 49의 싸움을 할 겁니까? 이 정당은요, 존재하면 안 되는 정당이에요. 얘네들이 배출한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이 세 명의 공통점이 뭡니까? 다 구속되는 대통령들이에요.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대통령으로 뽑아줬더니 온갖 나쁜 짓, 무능, 독선, 이명박 구속, 박근혜 구속, 거기에 윤석열 계엄령을 통한 구속, 이런 새끼들에게 또다시 국민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윤석열 탄핵은요, 그동안 대한민국 민주 진영에서 미뤄왔던 많은 숙제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의 사회 대개혁, 이런 21세기 대한민국의 국익을 해치는 뉴 라이트라는 이런 정신병자 집단들이 나타나서 대한민국의 국정을 장악하고 철저하게 이런 놈들을 색출해갖고 정말 민족 반역죄라고 신설해서 이놈들은 철저하게 처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놈들에게 잘못을 묻지 않기 때문에 늘 정권이 바뀌면 이놈들이 다시 득세하는 거예요. 정권이 바뀌어도 나쁜 짓을 하면 반드시 그 부역자들은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근거를 만들고 민주당이 힘 있을 때 이들을 처단해야 됩니다. 처단하지 않으니까 죄 지은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되는 줄 아는 겁니다. 잘못을 했으면 대가를 치러야지 다시는 그 잘못에 대해서 반복하지 않습니다. 이번 촛불 시민들과 민주 시민들이 할 것은 윤석열 탄핵, 김건희 구속, 윤석열 구속, 내일은 윤석열 탄핵과 동시에 윤석열 체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저는 우리가 윤석열 탄핵이 됐다, 국회에서 가결됐다고 만세 부를 일이 아니라 저 사람 같지 않은 정당, 저 반민주 정당이 다시는 국민들의 선택지에 오르지 못하는 사회 대개혁과 진보의 대혁명기를 겪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또 좀 이런 얘기를 해줄게요. 지금 저들이 윤석열 탄핵 이후에 어떤 식으로 국민을 선동을 하고 우리 민주진영을 교란할지는 눈에 보입니다. 저 같은 평범한 정치 분석가가 봐도 쟤네들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눈에 보여요. 그냥 이재명은 안 된다, 그걸로 갈 겁니다. 이재명은 윤석열보다 더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악마화와 그렇게 프레임을 하면 그게 또 먹힌다는 게 굉장히 여러분들 속상한 일이에요. 노무현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을 때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모두가 노무현을 욕하게 만들었죠. 사회적 분위기가. 경제가 나빠도 경제가 나쁜 게 아니라 지네 집 가게가 안 돼도 노무현 때문이고, 지나가다 돌부리에 걸려도 노무현 때문이고, 갑자기 내가 아침에 뭘 잃어버려도 다 노무현 때문이고, 그게 어떤 거냐면 그게 바로 노무현 대통령을 이유 없이 어떤 대한민국의 주류가 아니다는 이유로, 상고 출신의 변호사 출신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노무현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시작된 노무현 거부, 사실상 프레임이었어요. 특히 노무현 대통령을 깔 때 걔네들이 가장 중심적에 놨던 게 경제 폭망시켰다, 그리고 반기업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작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시고 나서 보면 노무현 정부 때 경제 지표가 가장 좋았고, 그 어떤 기업의 규제 정책이나 적대시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기업들을 정치자금 압박에서 풀어주고, 오히려 기업들 입장에서는 예전 전두환 노태우 때까지만 해도 기업들은 대선만 되면 차떼기 사건 일으켰던 새끼들이 그 새끼들이잖아요. 기업들은 알아서 100억 준비하고 현금 해갖고 차떼기로 국힘당에다가 실어 나르고, 노무현 대통령은 오히려 기업인들로부터 편하게 기업 활동할 수 있도록 정치자금 대지는 거 근절시켰고, 한미 FTA를
진보 진영에게 욕을 먹으면서까지 한미 FTA를 타결시켜줘 갖고 기업들이 사실상 재벌이 되게끔 도와줬고, 거기에 여러 가지 기업들 친기업 정책을 많이 펼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기업인들은 전부 노무현을 싫어했습니다. 왜? 인정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잖아요. 돌아보면 지들한테 가장 잘해줬던 사람인데. 그 다음에 그 다음 정부가 여러분들 무슨 정부였죠? 문재인 정부였죠. 이번 대선이 만약에 이제 윤석열 탄핵 이후에 어떻게 되냐? 2017년 대선과 똑같이 어게인 2017년 대선이 될 겁니다. 제 말이 거짓말인가 봐요. 그게 무슨 말이냐? 2017년 대선은요, 그전 대선과 굉장히 다른 면이 있었어요. 탄핵 이후의 대선은 어떤 판으로 돌아가냐면요, 만약에 여러분들 탄핵이 없을 때는 진보의 보수, 민주 대 반민주의 선거가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탄핵 없이 평범한 선거를 할 때는 진보 대 보수, 그게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박근혜와 문재인 대통령 때 선거, 2012년 대선이 진영 간의 총력전이었어요. 진영 간의 총력전. 그때 구도가 박정희의 유신, 박근혜의 독재, 자의 딸, 보수대 문재인, 노무현의 친구, 진보도의 보수가 총력전으로 붙었는데 집니다. 아쉽게 져요. 그죠? 개충수 이제까지 하는 말 맞는 거 한 번도 못 봤어. 그러니까 방송을 자주 보시면 맞고 틀려. 내가 무슨 점쟁이, 내가 무슨 김건희야? 그런 거 미안한데 방송을 자주 봐. 그러면 가끔 맞춰. 자주 봐.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012년 대선은 진영 간의 대결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2012년 대선은 진영 간의 총력전이었어요. 2017년 대선은 여러분들 탄핵 이후의 대선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번에도 똑같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다시 한번 저놈 때문에 제가 반복을 해드리면, 탄핵 이후의 대선은 특징은 진보 대 보수의 선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상기해 보세요. 2017년 대선 때 진보 대 보수의 선거가 아니었습니다. 민주 대 반민주의 선거가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 이미 2017년 때 보수가 망했거든요. 보수가 박근혜라는 정치인을 탄핵을 하면서 망했거든요. 그래서 그때의 대선 구도는 진보 대 보수의 싸움이 아니에요. 어떤 거냐? 2017년 대선은 문재인 대 반문재인의 선거였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2017년 대선은 누가 봐도 박근혜는 탄핵이 됐기 때문에, 결국은 누가 봐도 대통령은 문재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절대 권력자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서는 보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라는 말이 안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 반문재인의 선거가 펼쳐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모든 기득권 세력들과 민주당 안에 있는 기득권 세력들도 문재인을 비판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여러분들 민주당 인사들도, 그러니까 문재인 대 반문재인이라는 말은 문재인은 안 돼야. 이번 선거도 여러분들 어떻게 되시죠? 이재명 당대표라는 민주당의 확고한 대선 후보가 있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누가 봐도 다음 대통령은 이재명이라고. 그럼 저쪽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대선 구도는 뭐예요? 이재명 대 반이재명의 선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번 대선 뻔히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재명 대 반이재명은 모여라의 선거가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 그러면 반이재명 연대 모여라라고 하면 누가 모입니까? 이낙연, 수박, 꽁꾸리 새끼들 다 모여갖고 이재명 대 반이재명의 구도가 되는 거예요. 왜? 민주 대 반민주 구호를 외치지 못하거든요. 지네가 민주주의를 파괴했기 때문에.
그러면 선거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보시면요, 지금 박지원 뭐 민주당에 들어와갖고 활약 잘하죠. 정치는요, 민주당이나 국힘당이나 물론 민주당 의원님들이 훨씬 훌륭하고 좋죠. 정치는 결국 자기의 지분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슬프지만 그렇게 하더라고요. 다 그렇진 않지만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이 누가 봐도 2017년 박근혜가 탄핵된 다음에는 누가 봐도 민주당의 이번 다음 대통령은 문재인이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대요. 그때 여러분들 문재인을 공격하는 프레임이 뭐였는지 아세요? 대표적으로 문재인을 공격했던 게 박지원입니다. 박지원이 문재인을 어떻게 공격했냐? 극좌다. 노무현 문재인은 극좌였다. 그러면서 문재인에게는 나라를 맡기면 큰일 난다. 그러면서 민주당 안에서 반란을 일으켜갖고 안철수랑 손잡고 도망갔던 겁니다. 진짜로. 그때 이 사람들이 왜 박근혜 탄핵이 기정사실화 됐는데 박지원이 왜 그렇게 문재인을 까고 문재인은 안 된다라고 하면서 안철수와 손잡고 왜 나갔을까요? 여러분들 보시면 왜 그랬냐? 여러분들 지금이야 윤석열이 악행을 하니까 이게 모든 게 다 문재인 때문에 윤석열이가 대통령 됐다라고 하면서 이런 어떤 민주정의 갈라치를 노파리 이런 인간들이 나와갖고 문재인 대통령을 욕을 하고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당시에 우리 기존에 있던 민주 진영의 동교동계를 중심으로 호남 동교동계를 중심으로 반문재인 세력들에게 공격받았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나눠먹기, 밀실야합, 나눠먹기 밀실야합 때문에 그걸 안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격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박지원이나 호남 동교동계 애들은 자기의 문재인이 되면 자기의 기득권을 뺏기고 자기의 내 지분이 날아가니까 나간 겁니다. 그 당시에.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번에 문재인을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왜 그러면 그렇게 반대했냐? 그냥 막연하게 문재인이 대통령 되면 내 지분을 뺏길 것 같고 뭔가 문재인이 되면 나는 그냥 정치 생명이 끝날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마냥 반문재인 구도로 한 거예요. 지금의 이재명 당대표가 당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응?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당하는 이유를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2017년 대선 구도와 너무 비슷하죠. 이번에 윤석열 탄핵 저 재우시죠. 입 좀 다물게 헛소리하고 앉아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새끼가 저거 와서 떠들고 앉아있어. 여러분들이 보시면 2017년도 박근혜 탄핵 이후에 펼쳐진 대선이죠. 이번도 윤석열 탄핵 이후에 펼쳐질 대선이 될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때와 지금의 구도는 겉으로는 비슷하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가 가장 다르냐? 그러면 왜 반문재인 세력들이 그렇게 문재인을 못 잡아먹어서 못 잡아먹어서 탈당까지 하면서 지랄했잖아. 결국 정치는 뭐다? 계파 싸움이에요. 그렇죠? 정치는 계파 싸움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지금 민주당에 이상한 현상이 벌어져요. 대선 구도는 비슷한데 민주당이 2017년과 2018년에 다른 점이 뭐냐? 계파가 없습니다. 왜 계파가 없냐? 이재명은 시작부터 계파도 없고 조직도 없었거든요. 계파도 없고 조직도 없이 장을 바꿔버린 사람은 헌정사상 처음인 거예요. 응? 이건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응?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세요. 이재명 당대표가 계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계파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노무현은 계파가 있어 친문, 친노라는 어떤 계파가 크게 있었잖아.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노무현 대통령을 주중심으로 열린 우리당이라는 정당이 창당됐었고 그 열린 우리당 창당 세력들이 결국은 친노, 친문으로 이어지는 정치적 계파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재명이라는 지금의 민주당 당대표는 계파 없이 시작했거든요. 잘 들어보시면 여러분들. 응? 계파를 이재명이 만든 게 아니라 지지자들이 이재명 주위로 기존에 있던 정치를 다 이재명 당대표보다 지금 3선 이상의 중진들은 다 정치적 선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기존에 범친노, 범친문, 뭐 김근태 다 어디 김대중 DJ에게 다 속해 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알아서 지금 지금의 시대의 요구는 이재명이다라고 하면서 다 모여든 거예요. 이재명계 모여라가 아니라 알아서 나도 이재명을 대통령 후보로 인정한다. 너도 나도 처음엔 인정하지 않다가 모여든 게 자연스럽게 친명이라는 조직이 생기면서 민주당의 최다의 계파가 된 거죠. 응?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응? 그러면 저들이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이재명 당대표를 공격할 것이냐. 안 봐도 뻔합니다. 이재명은 안 된다. 윤석열은 탄핵됐지만 이재명은 안 된다. 윤석열보다 더할 게 이재명이다. 이 반 이재명 구도를 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응? 저것들이 어떻게 이재명 당대표를 대통령 후보에서 끌어내리려고 할지 지지자들이 미리 그거를 알고 이재명은 진보와 보수를 규합할 수 있는 실무형, 행정가형 대통령이라고 하면서 경제 대통령이라고 마구마구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응? 그렇죠? 이재명 이번 선거는 진보와 보수의 선거가 아니에요. 누가 망가진 대한민국을 일으키냐의 선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이 대통령 돼서 작살냅시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구호가. 잘 생각해 주면.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저 윤석열 탄핵 세력 이재명이 정권 잡아갖고 작살내다. 이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거를 대선 때는 우클릭을 해야 돼요. 이재명은 오로지 실무형 행정가로서 윤석열이 망쳐놓은 이 나라를 정말 국민만 바라보고 정치할 사람이다. 작살은 알아서 내는 거죠. 내가.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 왜 국힘당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재명을 막으려고 하냐. 여러분들 국힘당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썰들을 많이 풀었는데 재밌죠,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으면. 야당은 평생 야당 생활만 하고 늘 억압당하고 이제 그래봐야 우리가 민주정부 10년 해다가 민주정부 15년 우리가 잡은 게 고작이죠. 그렇죠? 국힘당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국힘당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국힘당이 제일 싫어하는 거. 야당 생활이에요. 야당 생활. 국힘당은 야당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왜 싫어하냐면 대한민국이 자기네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기네들 마음대로 대한민국을 행정부를 움직일 수 없다는 거에 되게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들 집권을 하게 되면요. 먹을 게 많아요. 제가 늘 이런 말씀을 드리죠. 국힘당은 이익 공유 집단이다. 쟤네들은 불의는 참아도 눈앞에 보이는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못 참는다. 먹을 게 많아요. 그래서 쟤네 어떤 게 먹을 게 많냐. 정권을 잡으면요. 대통령이요. 임명하는 공공기관의 자리가 3,000개가 넘어요. 근데 대통령의 임기가 5년이죠. 그러면 3년 임기라고 하면 2번은 임명을 할 수 있죠. 6,000개의 일자리를 자기네들이 마음 놓고 꽂습니다. 거기에다가
자기네 마음대로 얘네들이 대한민국의 기득권 보수 세력들이잖아요. 지네 말로는 민간 기업에도 자유롭게 출입을 시킬 수 있고 취직을 시킬 수 있고 그리고 당직도 마음대로 줄 수 있고 권력을 잡고 있으면 여기저기서 주변에서도 지인, 자녀, 인거 뭐 하여튼 뭐 다 할 수 있어요. 심지어 국회의원 하다가 떨어지면 공천 못 받으면 장관으로도 갑니다. 즉 권력을 잡으면 지분이 많아요. 그래서 대통령 주변에 줄을 서는 겁니다. 콩고물이라도 떨어지니까. 응? 그래서 얘네들은 이재명 당대표가 대통령 될까봐 불안불안한 거예요. 응? 근데 이재명은 어떤 분이에요? 변방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재명 혼자 목소리 높여가면서 대한민국 사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응? 대한민국 세금이 부족한 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아서 그렇다라면서 수많은 행정가의 달인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2016년 그 누구도 외치지 않았던 박근혜 탄핵을 가장 먼저 외치면서 정치도 굉장히 누가 봐도 맡기면 해낼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컸죠. 응? 그러다가 개파도 없던 이재명 당대표가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국힘당이나 늘 개파 간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와중에도 친한과 친윤이 싸움이. 근데 여러분들 우리 슈퍼챗 정지됐어요? 응. 또 정지 먹었나? S자 안 떠요? 뜨죠?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이 심취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누가 봐도 이재명만은 막아야 된다. 왜 지금 이재명이 대통령 후보 나오면 될 게 뻔하니까. 응? 지금 쟤네가 여러분들을 가장 걱정하는 게 뭐냐. 응? 겁먹은 거예요. 대한민국에. 응. 대한민국의 보수라고 하는 새끼들은 그동안에 누렸던 기득권들 자기네들이 5년 동안은 안정적으로 모든 대한민국의 이득을 차지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 싫은 겁니다. 응? 내려놓기 싫은 거예요. 응? 여러분들 이제 좀 이해가 가시죠? 보수는 야당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 권력을 잡으면 내가 국회의원이 아니래도 그 국회의원에 버금가는 자리들을 어디든지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응? 내 지분은 챙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권선동이 나선 거고 그래서 이번 윤석열 탄핵 이후에 조기 대선이 와도 제가 그때 또 목소리 터져라 외칠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작살내자라는 구호나 민주당의 반민주의 구호로 하면 절대 안 된다. 사람들은 더 이상 혼란을 우리야 작살내고 내람 혐의 그거는 알아서 법에서 처리하는 건데 우리야 한번 다 죽여놓고 시작하고 싶죠. 근데 이렇게 한 발짝 뒤에서 정치를 보는 사람들은 지금의 상황이 몹시 불안하고 또 이런 일이 반복될까봐 이런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네들이 지금 가장 불안해하는 것은 이재명에게 대통령 자리를 뺏길까봐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누려왔던 그 어렵게 다시 뺏은 정권을 잃어버릴까봐 가장 두려워해서 이번 선거는 벌써부터 권난동이 나서고 보수 직결을 하게 되고 이재명 대 반 이재명 구도의 선거가 될 것이다. 우리는 이번에 진보와 보수, 민주 대 반민주의 선거가 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이런 왜 저들이 항상 근데 민주당은 왜 조용하냐? 민주당은 사실상 개파가 없어요. 지네가 모시던 주군이 탄핵당하는 지지경까지 왔는데도 저것들은 친한과 친윤이 싸우죠. 민주당 보세요. 지금 싸워요? 민주당 조금도 흔들림이 없죠. 개파가 없어져서 그래요. 모두가 이재명을 인정하기 때문에 반 이재명이라는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뒤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 지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반 이재명 행동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1대 국회랑 22대 국회를 보면 우리가 원했던 국회는 바로 22대 국회인데 이렇게 할 수 있는 민주당인데 그동안 자기 지분만 생각하고 자기네 개파 간의 이익을 따지다 보니까 민주당이 적당한 선에서
진보의 가치만 걸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오늘 일단 녹화는 여기까지만 할게요.